딸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아빠가 목숨을 걸고라도 꼭 살려줄게. 미국 시카고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62세 아버지 프랭크 돛은 28살 딸 소피아가 급성 간부전 선고를 받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간이 망가져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의사의 말에 아빠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냉담한 반응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렸을 때 그는 마지막 희망을 찾아 지구 반대편 한국으로 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성애가 아닙니다. 오로지 딸을 살리기 위해 낯선 땅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기적이 만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눈물 닦으실 손수건 준비해 주시고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지길 바라며 먼저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103일간의 기적,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외곽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프랭크 돛은입니다. 올해 62살이죠.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작업복과 셔츠를 빨고 다려왔습니다. 손은 세제에 거칠어졌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하지만 제가 한결같이 이 직업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소피아였죠. 소피아가 3살 때 아내 메리를 잃었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초기라서 치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메리는 겨우 33살이었고 소피아는 아직 엄마가 절실히 필요한 나이였거든요. 아내의 치료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보험이 있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는 세탁소 운영 시간을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늘렸습니다. 주말도 없었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근처 공장에 가서 청소일도 했어요. 메리가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면 소피아를 이웃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병원에 갔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진 아내를 보며 저는 매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메리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계속 말했죠. 어느 날 메리가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치료비 때문에 세탁소까지 팔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세탁소 100개라도 팔 수 있어. 하지만 당신은 하나뿐이야.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팔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1년 반 동안 저는 메리의 병마와 함께 싸웠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때마다 희망을 품었고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절망했어요. 세탁소는 적자가 났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엄마 없는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나 그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었습니다. 메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녀는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소피아 잘 키워주세요. 당신만 믿고 편히 갈게요. 걱정하지 마. 소피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당신이 못다한 사랑까지 모두 줄게. 그게 제가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장례식 다음 날 세탁소 뒤편 작은 방에서 소피아가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소피아를 안고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소피아와 함께 울며 저는 다짐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때부터 저와 소피아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돌보는 일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게 재혼하라고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기도 했지만 저의 마음은 한결같았어요. 오로지 소피아만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열고 밤새 돌린 세탁기에서 옷들을 꺼내고 있었죠. 수증기가 가득한 작업실에서 셔츠 한 장을 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분명 소피아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힘없이 떨리는 소리였어요. 아빠, 저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제 손에서 다리미가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철판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던 다리미를 말이죠. 급하게 세탁소 문을 잠그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카고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소피아를 봤을 때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8살 딸의 얼굴이 누렇게 뜬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평소 장미처럼 붉던 볼이 마치 누런 종이처럼 변해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낡은 작업복의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소피아의 상태가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급성 질환으로 의심된다며 즉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죠. 의사의 말을 들으며 침대에 힘없이 눈을 감고 누워있는 소피아를 보니 30살이 다 된 딸이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피아가 급성간 부전증 질환을 앓고 있으며 간 기능이 20%도 채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이대로 두면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이 깜깜했어요. 아내도 없이 평생을 지켜온 딸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지금껏 지켜온 제 삶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소피아가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했던 말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저를 보며 더욱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저의 애원의 의사는 담담한 어조로 이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 대기 명단이 너무 길어서 보통 2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2년이라니요? 소피아에게 남은 시간이 몇 개월밖에 없다고 했는데 2년을 기다리라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더 내면 이식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럴 수는 없다고 답했지만 VIP 회원이나 특별보험이 있으면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말을 흘렸어요. VIP 회원이라니요? 평생 세탁소에서 고생하며 살아온 제가 어떻게 VIP일 수 있겠어요? 한숨만 푹 쉬었어요. 착하게 간호사로 일하며 살아온 소피아가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피아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과는 대조적으로 제 마음은 암흑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어린 시절 열이 날 때마다 밤새 간호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해열제 한 알이면 해결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간 전체를 바꿔야 한다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발이 닳도록 전국의 유명한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시애틀 대학병원, 하버뷰 메디컬 센터, 버지니아 메이슨 등 어느 곳을 가도 답은 똑같았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올려줄 테니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죠. 어떤 곳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솔직히 돈이 있으면 더 빨리 해줄 수 있다며 개인 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인 병원의 비용을 알아보니 50만 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평생을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일해봐야 이것저것 제하고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0달러 남짓인데 50만 달러라니요. 소피아 또한 간호사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게 다인데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딸에게 간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어요. 마지막 희망으로 제가 직접 간을 기증하겠다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제 나이가 너무 많고 체중도 기준을 초과하며 여러 가지 조건상 위험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60살이 그렇게 늙은 나이인가요? 딸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마저 나이로 재단하는 것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짓눌려 있었어요. 세탁소에서 매일 들리던 세탁기 소리, 스팀의 쉿소리, 세제 냄새까지 그 모든 삶이 오직 소피아를 위한 것이었는데
정작 딸이 죽어가는 순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내에게 소피아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능한 아버지라니요. 절망에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손님 중에 한 분이 생각났어요. 그분은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그저 먼 동양의 어딘가에 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던 나라였습니다. 우리 세탁소에 가끔 한국인 손님이 와서 김치 냄새 나는 옷을 맡기곤 했는데 저는 그 냄새가 역겨워서 내심 이 사람들은 오지 않았으며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정중했고 결제도 현금으로 깔끔하게 계산했어요. 그 젠틀함에 역겨운 냄새를 참고 세탁물을 받았습니다. 특히 박 씨라는 할아버지는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정장 한 벌을 맡기며 딸 예쁘다라고 서툰 영어로 소피아를 칭찬해주곤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작은 인연들이 훗날 제 딸의 생명을 구할 실마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며칠 전 박 씨 할아버지가 두고 간 신문 전단지가 떠올랐어요. 한글로 빽빽하게 쓰여 있었지만 그 안에 영어로 된 작은 광고가 있었죠. 서울성 모병원 외국인 간이식 성공률 세계 최고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냥 흘려보고 말았던 신문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반신반의하며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믿을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고령자도 생체 기증이 가능하고 외국인도 동등하게 수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일에서 온 70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간을 기증한 실제 사례까지 있었어요. 새벽 5시 세탁소 청소를 하다가 작업복 그대로 컴퓨터 앞에 앉아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먼지 묻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딸에게 새로운 삶을 줄 수만 있다면 제 몸 전체라도 다 주겠다고 말이죠.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기증을 거부했어요. 하지만 저는 딸을 살리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메일과 함께 소피아의 의료 기록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세탁소 뒤편 작은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내 메리의 사진 앞에서 말이죠. 여보, 우리 소피아 살려야 해. 내가 뭐든 할 테니까 도와줘. 그렇게 간절히 빌었어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본도 함께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시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차갑게 거절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표와 체류 비용이었죠.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박 씨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손님에게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닐까 조금 망설여지긴 했지만 소피아를 생각하면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박 씨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박 씨 할아버지는 소피아가 아프다는 말에 깜짝 놀라시며 당연히 도와주어야 한다고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마음 내가 알아요. 한시가 급하니 우리가 도와줄게요. 박 씨 할아버지는 저의 사정을 듣자마자 주변 지인분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한국인 교회분들, 동네 상인의 사람들까지 모두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은 용돈을 모아주셨고 어떤 분은 아르바이트비를 보태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비행기표 값이 모였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한국행 티켓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낯선 외국인의 딸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다니 가슴 내면에서 진하게 밀려오는 감동으로 눈물이 흘러 앞을 가렸어요. 박 씨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는 국경도 없고 피부색도 없어요. 아버지 마음은 다 똑같거든. 소피아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 간을 구하러 한국에 다녀올게.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이건 아빠와 엄마의 약속이야. 검사를 받기 위해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는 정말로 지구 반대편에 와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 들려오는 한국어,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공항 자체였어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도 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천장이 어찌나 높은지 고개를 젖혀야 했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화면들이 여러 언어로 안내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항 한복판에 작은 정원이 있었거든요. 진짜 나무와 꽃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공항의 정원이라니 30년 넘게 세탁소만 들락거렸던 제게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면세점 구역을 지나가는데 마치 쇼핑몰 같았어요. 시카고 다운타운 백화점보다도 화려했습니다.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하고 음식점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공항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길을 잃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변기 뚜껑이 열렸어요. 물도 자동으로 나오고 비데까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시설이 공항 화장실에 다 있었거든요. 공항 안내 로봇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는 정말 놀랐어요.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뉴스로만 봤던 기술들이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짐을 찾는 곳에서도 감탄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엄청나게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시카고 공항에서는 짐 나오는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여기는 정말 조용했어요. 심지어 짐 찾는 곳 옆에 카페와 편의점까지 있었습니다. 출구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게 전망대였어요. 공항 안에서도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 걸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놓여 있어서 쉬어갈 수도 있었고요. 정말 승객을 위한 공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영어를 못하셔서 종이에 써준 병원 주소를 보여드렸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케이, 오케이 하시더니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시카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아파트들과 네온 사인들이 빼곡했지만 어딘지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런 나라라면 정말 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택시 안에서 처음으로 그런 희망을 품었어요. 공항에서 본 첨단 기술들과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면 의료기술도 분명 뛰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성 모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병원 로비는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서툰 영어로 간이식 상담이라고 말했더니 직원분이 밝게 웃으며 통역사를 불러주셨어요. 김민지라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영어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도순 씨,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담당 의사가 내일 오전에 뵙겠다고 하니까 오늘은 숙소에서 푹 쉬세요. 그날 밤 병원 근처 모텔에서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어떠세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제가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에 조금은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성훈 교수였는데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분이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더니 이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부터 해보죠. 미국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여기서도 안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 의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거든요. 검사는 3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혈액 검사, CT 촬영, 초음파, 심전도까지 정말 꼼꼼하게 해주었어요. 검사하는 동안 간호사들도 친절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손짓 발짓으로 저를 도와주었죠.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이성훈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통역사와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교수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순 씨, 간은 적합합니다. 하지만 현재 체중, 혈압, 지방간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요. 미국에서 들었던 말
그대로였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 거절당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교수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진심이라면 저희는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된다로 끝났던 진료가 여기서는 함께 해보자로 시작되는 거였어요. 3개월 안에 체중을 12kg 감량하고 혈압과 지방간을 개선해야 합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딸을 살리고 싶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숙소를 정해야 했어요.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 근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죠. 창문 하나, 작은 책상, 침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이 숨만 쉴 수 있다면 난 이 안에서 평생이라도 살 수 있어. 그날 저녁 병원 영양사가 영어로 번역된 맞춤 식단표를 건네주었고 운동 처방사는 새벽 운동법을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구겨진 식단표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 몸을 이 나라가 도와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매일 새벽 5시 저는 한강 둔치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조깅이었어요. 첫날은 5분 뛰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벤치에 주저앉아 헐떡거렸죠. 둘째 날은 숨이 넘어가서 중간에 걷기만 했어요. 셋째 날엔 아예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 낯선 아저씨가 손짓으로 운동법을 알려주었어요. 무릎을 너무 높이 올리지 말고 발끝으로 가볍게 뛰라고 몸짓으로 설명해 주셨죠. 다섯째 날엔 누군가가 힘내세요. 라고 영어로 외쳤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강 둔치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딸을 살리기 위해 세탁소에서 빠져나온 지 한 달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비를 줄이기 위해 건설 현장 일용직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체력도 환경도 버거웠어요. 하지만 딸이 살아야 하니까 그 한마디로 버텼습니다. 반장 아저씨는 저를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말 몰라도 괜찮아. 몸으로 말해. 그리고 김밥 한 줄을 건네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현장 인부들이 둘러앉은 쌈밥 자리에 낯선 미국인 아버지도 함께 앉게 됐어요.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따뜻한 국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식구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 건물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국에선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아주머니는 소박한 나물 반찬과 된장국을 담아주었습니다. 우리도 딸 있어요. 아버지 마음 알아요. 그날 저는 식탁 위에 놓인 된장국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기도했어요. 이 도시엔 사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주차에 접어들면서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4kg을 감량했고 작업복이 헐렁해졌습니다. 눈 밑의 피로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통역사 김민지 씨가 중간 점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순 씨,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이건 치료가 아니라 헌신이에요. 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은 딸과의 영상 통화였습니다. 소피아가 울며 말했어요. 아빠, 너무 마르셨어요. 그만해도 돼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알아서 잘할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건강할 수 있다면 아빠는 기어서라도 여길 돌아다닐 수 있어. 어느 토요일 저녁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젊은 작업자가 저를 소주집으로 데려갔어요. 소주는 못 마시겠다고 했더니 미역국을 시켜주었습니다. 아저씨, 고향 그립죠?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고향보다 딸이 그리워요. 그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같은 아버지 있어서 딸이 행복할 거예요. 한강에서 운동하던 어느 아침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아주머니가 저에게 바나나를 건네주었어요. 힘내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은 통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고시원 옆방에 사는 대학생이 가끔 라면을 끓여서 나눠주었고 세탁소 일을 그리워한다고 했더니 근처 세탁소 사장님이 주말에 일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서울의 골목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병원비를 내준 것도 아니고 언어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사람으로 느껴지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저를 다시 살아가게 했어요. 5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체중은 9kg이 줄었지만 마지막 3kg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몸이 적응했고 근육이 붙으면서 체중이 정체된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체력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점점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자재를 옮기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청년이 물을 건네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저씨,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눈을 감고 소피아를 생각했습니다. 심장 박동기 소리, 호흡기 넘어 들리던 얕은 숨소리, 그게 사라지는 상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저녁을 거르고 침대에 누워 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한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세탁소 아버지가 땀과 인생을 다 바쳐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딸의 생명을 남기고 싶었어요. 병원에서는 제 상태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지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순 씨,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상하면 수술도 못 받아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피아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성훈 교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도순 씨, 억지로 굶으면 안 돼요. 건강하게 빼야 합니다. 교수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어요. 하루 한 끼만 먹되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량을 늘리자는 것이었습니다. 3일만 더 견뎌보세요. 그러면 몸이 적응할 거예요. 그 3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배고픔과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한강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질 뻔했는데 그때 매일 보던 아주머니가 달려와서 부축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딸의 목소리가 더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때문에 아빠가 아프시면 안 되는데요.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아빠는 내가 걱정하는 게 제일 아파. 조금만 더 기다려. 6주째 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체중계에 올라섰는데 1.5kg이 더 빠져 있었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도순 씨,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kg이 가장 어려웠어요. 몸이 더 이상 살을 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루 동안 물만 마시기로 한 거예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검사 예약일 전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빨리 일어나서 한강을 2시간 동안 걸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같은 산책이었어요. 병원에서 체중을 측정하던 간호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순 씨, 해냈어요. 12kg 감량 성공이에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작은 병원 진료실 안에서 거대한 희망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이성훈 교수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수술 가능해요. 그날 오후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아야, 아빠 몸이 이제 수술할 준비가 됐어. 우린 곧 다시 함께 살 거야. 딸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12kg, 그건 살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온 제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로서 다시 수술대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침내 제 몸이 수술 가능한 상태가 되자 저는 주저없이 소피아를 한국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박씨 할아버지와 후원자분들의 헌신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막막함 속에서 박씨, 할아버지는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제게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부터 항공편 예약, 그리고 낯선 한국에서의 병원 수속까지 모든 절차를 당신의 일처럼 나서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소피아가 무사히 한국에 도착해 저와 같은 병원에 입원 수속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은 오롯이 박씨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사와 존경심을 박씨 할아버지께 전하고 싶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소피아의 병실에 들렀습니다. 딸은 이미 무기력한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미국에서 온 소피아를 보며 한국 간호사들도 특별히 신경 써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너와 내가 이렇게 두 손을 잡고 오래오래 살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조용히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다시 만나자 살아서. 이른 아침 5시 서울성 모병원 간이식팀이 집결했습니다. 외과의사, 마취과의사, 간호팀, 영상의학과, 통역사까지 총 17명의 의료진이 하나의 생명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수술대에 누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내 메리였어요. 여보, 우리 소피아 이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마취가 들어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수술은 2개의 방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한쪽에서는 재간 일부를 절제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피아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한 초단위의 레이스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의료진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7시간쯤 지났을 때 제 혈압이 한 차례 급락했다고 해요. 하지만 마취과 의사가 신속히 대응했고 집도의인 이성훈 교수는 계획대로 간다는 짧은 한마디로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13시간 후 드디어 간이 성공적으로 이식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렸어요. 이식간 반응 좋습니다. 소피아 양 생체 신호 안정적이에요. 회복실에서 의식을 찾았을 때 온몸에 전선과 주사바늘이 꽂혀 있는 걸 느꼈습니다. 통증이 몰려왔지만 간호사의 말이 모든 걸 덮었어요. 수술 성공했어요. 2분 다 괜찮으세요? 저는 눈을 감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감사합니다. 수술 다음 날 김민지 통역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도순 시간이 소피아 양 몸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의료진들도 깜짝 놀랐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성훈 교수가 회진을 돌면서 말했어요. 도순 씨,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완벽한 이식은 드물어요. 교수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수술 3일째 휠체어에 의지해서 소피아 병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자 딸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을 뜬 순간 소피아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살아있어요. 저는 한 손을 들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느껴져? 이게 내 간이 뛰는 소리야.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무런 말이 필요 없었지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딸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옆에 있던 김수연 간호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이 병원에서 본 제일 따뜻한 순간이에요. 수술 일주일 후 제가 복도를 걷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하러 왔어요. 마취과 의사, 수술실 간호사, 심지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까지도 잘 됐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받은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마음이었다는 걸 말이죠. 나는 세탁소에서 수천 번 셔츠를 다렸지만 단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다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제 삶은 제 딸의 피 속에서 다시 뛰고 있었어요. 수술 2주 후 저와 소피아는
나란히 병동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지만 소피아는 점점 기운을 되찾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에 다시 붉은기가 돌기 시작한 걸 보며 저는 매일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 주었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밥은 잘 드셨어요? 매일 이런 안부를 물어주었죠. 특히 김수연 간호사는 소피아가 외국인이라 적응하기 어려울까봐 특별히 신경 써주었습니다. 어느 날 소피아가 옆 침대의 할머니 환자와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는 직접 만든 호박죽을 먹여주며 딸 같다고 하셨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병원 영양사와 간호사들은 저희의 회복 속도를 보고 깜짝 놀라했어요. 둘 다 수술 전보다 건강해졌어요. 마음이 먼저 나으니 몸이 따라오는 거겠죠.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저희를 더 빨리 회복시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자원봉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 사회복지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받은 걸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것, 그게 이 병원의 정신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소피아에게 말했어요. 소피아야, 우리 한국에 남아서 살면 어떨까?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빠? 응, 이 병원에서 누군가의 첫 번째 봄이 되고 싶어. 소피아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여기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퇴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독일에서 온 할아버지와 손자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를 위해 간 기증을 하러 왔는데 불안해하고 있었죠. 저는 통역사를 통해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료진들은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이 피어나는 걸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퇴원날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아파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구나. 퇴원 복도에는 의사, 간호사, 청소 아주머니, 통역사, 영양사까지 그동안 가족처럼 지내온 이들이 모두 나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성훈 교수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도순 씨, 언제든 놀러 오세요. 여긴 이제 당신의 집이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런 이별은 그냥 떠나서는 안 된다. 여긴 우리 인생의 봄을 다시 틔워준 곳이니까. 퇴원 후 첫 번째 일은 병원 근처에 작은 방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시원보다는 조금 나은 원룸이었어요. 소피아와 함께 살기에는 작았지만 저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회복하면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빠, 저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저희처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딸의 꿈을 듣는 순간 저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저 같은 외국인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간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눈 건 살아갈 이유였어요. 한국에서 우리는 단순히 치료받은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퇴원 한 달 후 소피아는 서울성 모병원 외국인 의료지원센터에서 영어 코디네이터 인턴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딸의 첫 출근 날 저는 병원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소피아가 환자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 아내 메리가 꿈꿨던 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소피아의 첫 번째 환자는 독일에서 온 손자를 위한 할아버지였어요. 바로 저희가 만났던 그분이었죠. 딸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아빠에게 간을 받았어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소피아가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딸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휠체어를 밀고 영어가 안 통하는 외국인 보호자들을 안내했습니다. 때로는 제 경험담을 들려주며
희망을 전해주기도 했죠. 병원 직원들은 저를 도슨 아저씨라고 부르며 반겨주었어요. 어느 날 프랑스에서 온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들을 위해 간 기증을 하러 왔는데 수술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 수술 흉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딸의 생명과 바꾼 흔적이거든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수술을 마친 그분이 저를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은퇴를 정리하고 서울에서 작은 다림질 수선방을 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유니폼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였어요. 작업대 한편에는 소피아의 회복 사진과 한국에서 우리 둘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매일 오전 8시 김수연 간호사가 유니폼을 맡기러 왔어요. 도슨 아저씨,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그런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소피아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병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거였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 역시 한국 정부로부터 장기 체류 비자를 받았습니다. 특별 공로자라는 이유였어요. 외국인 의료 관광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병원에서 희망의 가족이라는 상을 받았어요.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시상식에서 소피아가 소감을 말했어요. 저희는 미국에서 절망했지만 한국에서 희망을 찾았어요. 이제 저희가 다른 분들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메리의 사진 앞에서 보고했어요. 여보, 우리 소피아 정말 잘 컸어. 그리고 우리 좋은 나라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한강에서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해요. 소피아는 매일 환자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도운 외국인 환자가 5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저희처럼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저희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살아났습니다. 치료는 몸을 살렸고 이 도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려냈어요. 서울은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아니, 진짜 고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세탁소에서 30년 동안 셔츠를 다리며 살았지만 가장 아름다운 다림질은 한국에서 했습니다. 제 인생의 주름을 펴고 딸의 미래를 다려낸 103일간의 기적 같은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병원 앞 세탁소에서 하얀 가운들을 다리며 기도합니다. 이 가운을 입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의료진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도 희망을 찾아 이 병원을 찾을 환자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